못난 년 빨리 도장이나 찍고 우리 아들 놔줘. 싸늘한 병실, 이혼 서류가 침대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링거줄을 꽂은 채 누워있던 이수아의 뺨에 시어머니 손바닥 소리가 울렸죠. 이수아의 눈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 강태우는 없었죠. 아픈 아내가 혼자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알면서도 자리를 피해 있었어요. 병실 밖 복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굳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담당 간호사 박지영이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도 충격이었지만 더 믿기지 않는 건 입원 수속 서류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이었죠. 이병준. 이 지역 의료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병원장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섰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60대 남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더 차가웠죠. 옆에는 우아한 차림의 60대 여성이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시댁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죠. 이수아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오랜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3년 전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 하녀로 시작된 결혼. 봄이었습니다. 이수아가 강태훈과 결혼식을 올린 건 벚꽃이 한창이던 4월의 일이었어요. 작은 예식장, 단출한 하객, 그리고 빈자리 2개. 신부 측 부모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이병준은 그 주에 국제의료학회 일정이 잡혀 있었고 어머니 김미란도 함께 출국한 상태였죠. 수아가 먼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우겼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부모님 없이 혼자 식장에 들어서는 수아를 보며 시댁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친정 부모도 안 오네. 집안이 얼마나 변변찮으면. 오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이라도 된 듯이. 그날부터였어요. 이수아의 위치가 정해진 건 결혼 후 수아가 처음 시댁에 들어간 날 오말수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 6시에 밥상 차려. 늦으면 안 돼. 수아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처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됐죠. 새벽 5시 반이면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시아버지 강철수의 아침은 따로 챙겨야 했고 오말수는 반찬 가짓수를 꼭 손가락으로 세어봤죠. 하나라도 빠지면 어김없이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밥상이야. 뭐야?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대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남편 강태우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남편의 침묵이 더 깊이 박혔죠. 결혼 전 수아는 간호사였습니다. 3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체력도 강단도 남들보다 단단하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오말수는 그것조차 비하했습니다. 병원 잡일이나 하다가 우리 아들 잡은 거잖아. 간호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힘도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에서의 하루는 응급실보다 더 길고 더 고됐습니다. 밥상을 치우면 빨래가 기다렸고 빨래를 널면 청소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지인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수아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죠. 오말수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소개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커피 내와. 손님들은 모르는 척했고 수아는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웃으면서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는 얼굴인지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오말수는 처음으로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의원한다고 했지? 동네 조그만 거. 수아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말수는 코웃음을 쳤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변변찮은 집안에서 왔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수아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그랬어요. 말을 보태지도 바로잡지도 않았죠. 결혼 전 아버지 이병준에게 했던 말이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도움받지 않을래요.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시댁은 수아의 침묵을 만만함으로 읽었고 조용함을 나약함으로 봤습니다. 오말수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죠. 만만한 며느리. 아무 배경도 없고 대들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며느리. 그게 오말순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수아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과 지켜준다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태우는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수아 편을 든 적이 없었죠. 어머니가 수아에게 소리를 질러도 밥상을 보고 타박을 해도 태우는 그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둘이 있을 때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수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늘 이해해야 하는 건 수아였고 늘 참아야 하는 것도 수아였어요. 태훈이 어머니를 이해시키려 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 밑엔 늘 그림자가 졌어요. 밥도 잘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이유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오말수는 그런 수아를 보며 혀를 찼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나 때는 시집 와서 더한 것도 다 했어.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어지러웠죠. 하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저녁 설거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수아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이었으니까요. 챕터 2 무너지는 몸,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 그의 겨울이 유독 길었습니다. 수아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늦가을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고 밥상을 차리다 보면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수아는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죠. 밥상은 제 시간에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철수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을 지나쳐 식탁에 앉았어요. 그것도 못 본 척이었죠. 강철수는 속으로는 며느리가 안쓰럽다는 걸 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 앞에서 그 마음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집에서 오말순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오말순은 그 무렵부터 새로운 트집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움직이면 어김없이 말이 나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굼뜨게 굴어? 아픈 척 하는 거야, 뭐야? 수아는 아픈 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아팠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말이 쏟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더 어지러워졌죠. 남편 태우는 수아의 안색이 나빠지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꼭 쥐고 있는 걸 봤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수아는 잠시 태훈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태훈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그 말이 또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수아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오말순은 시댁갓의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시아버지 강철수가 운영하는 중소제약회사가 요 몇 년 사이 어려워진 탓이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줄어들었고 납품 단가도 낮아지고 있었죠. 오말순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집안에서 풀었어요.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수아를 붙잡고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돈 한 푼 못 버는 처지 아니야. 친정에서 좀 도움이라도 받아올 수 있어? 거기도 뭐 없나? 수아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린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수아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또 며칠 뒤에도 같은 말을 꺼냈어요. 마치 수아가 입을 열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듯이. 결국 오말순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 아버지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 사업 자금으로.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정 아버지. 오말순이 생각하는 그 조그만 동네 의원 원장님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겠다는 말이었죠. 수아는 쓴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전에는 드릴게요. 하지만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오말순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짧게, 담담하게 사실만 전했죠. 수학이 넘어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수아야, 너 괜찮아? 수아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 떨림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수아는 그 답을 오말순에게 전했죠. 오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친정덕도 못 보는 며느리를 내가 왜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날 이후 오말순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더 거칠어졌고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수아는 그걸 느끼면서도 버텼습니다.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마음이 버티는 동안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던 수아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게 싸늘한 타일 바닥에 쓰러진 수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아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제야 발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달려온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일찍 출근하려다 부엌 앞을 지나치던 시아버지 강철수였어요. 그가 굳은 얼굴로 수아를 내려다보다 뒤를 돌아 소리쳤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쓰러졌어. 챕터 3 병실에 찾아온 사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수아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쇼크였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수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했습니다. 링거가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 옆에 남편 강태훈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오말수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오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겠지. 좀 쉬면 낫겠지. 태호는 그 말을 수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수아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은 이유를, 그리고 그날 오말순이 한 말을. 그 말이 수아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생채기를 냈습니다. 수아는 사흘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당장 퇴원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몸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거든요. 수치들이 전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의사는 태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많이 무리하셨어요. 이 정도면 꽤 오래된 거예요. 몰랐습니까?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의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입원 이틀째 되는 날, 태훈은 회사 일이 급하다며 병실을 비웠습니다.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 잠깐이 하루가 됐죠. 수아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링거 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담당 간호사 박지영은 그날 오후부터 수아의 병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수아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보호자가 없었으니까요. 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링거 상태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입원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이병준. 박지영은 그 이름을 보고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봤죠. 수아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영은 조용히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은 됐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했어요. 박지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죠. 이번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태우는 그날도 일찍 병실을 나섰어요. 오전 중에 돌아오겠다고 했죠. 수아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태우는 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바쁜 거라는 말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태훈이 온 줄 알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태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이었죠.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수아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말순은 병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병실 한켠 의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죽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입원까지 해. 집에서 좀 쉬면 될걸.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꺼낸 건 반찬통이 아니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오말수는 그걸 수아 앞에 내밀었어요. 태훈이도 동의했어. 이게 나을 것 같다고. 수아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오말순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수아의 이름이 이미 인쇄돼 있었습니다. 도장 찍을 자리만 비어 있었죠. 수아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죠. 친정덕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이제 아프기까지 해. 우리 태훈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데 넌.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링거줄을 꽂은 수아의 손 옆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손바닥이 날아왔어요. 못난 년 빨리 도장이나 찍고 우리 아들 놔줘.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수아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수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 그대로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서류가 침대 위에 펼쳐진 채로 있었죠. 수아는 그 서류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병실 문 너머에 굳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박지영이었어요. 링거 교체를 위해 병실 앞까지 왔다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그 자리에 멈춰 섰던 것이었습니다. 박지영은 손에 든 링거백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원 서류에 적힌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병준. 챕터 4 전화 한 통. 병실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뺨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참아온 탓인지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것 같았어요. 수아는 천장을 바라보다 침대 위에 펼쳐진 이혼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장 찍을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아는 그 서류를 접어서 침대 옆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담당 간호사 박지영이었습니다. 링거백을 교체하러 들어온 박지영은 수아의 얼굴을 한번 봤어요.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본 거였습니다. 박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링거백을 조용히 교체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췄죠. 혹시 많이 아프세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박지영은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박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입원 서류에 적힌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병준. 박지영이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이 됐어요. 그 3년 동안 이 병원 병원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병준 병원장. 전국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단순히 병원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311호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보호자란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란에는 부, 딸이었어요. 박지영은 그 서류를 보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가?
의료진은 환자 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박지영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자신이 목격한 건 단순한 환자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보호자도 없는 병실에서 링거줄이 꽂힌 채로 이혼 서류까지 던져진 채로 박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병원장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어요. 병원장님, 저 311호 병실 담당 박지영 간호사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돌아왔죠. 무슨 일인가? 박지영은 짧게 사실만 전했어요. 병실에서 목격한 것, 환자의 뺨에 남은 자국, 이혼 서류 이야기까지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박지영은 괜한 전화를 한 건 아닐까 순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알겠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박지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통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어요. 그냥 알겠다는 말 한마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떤 격한 반응보다도 그 짧은 침묵과 낮은 목소리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죠. 한편 수아는 그 시간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오늘 좀 늦을 것 같다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다녀간 걸 태훈이 알고 있을까? 이혼 서류에 태훈도 동의했다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알고 있겠죠. 어쩌면 알면서도 자리를 피한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었어요. 공모였습니다. 수아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훈이 병실에 돌아왔을 때 수아는 자는 척했어요. 태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추는 소리도 들렸죠.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소리만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드는 소리가 들렸죠. 수아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향한 채 수아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고 3년 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버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버텨온 3년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머니가 가져온 이혼 서류에 동의한 채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검은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챕터 5 검은 세단 2대.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철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다 말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초입에 낯선 차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죠. 강철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출근길에 그런 차가 있을 수도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굴까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오말순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는데 보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눈빛이었죠. 오말순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 앞에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강철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넥타이를 매며 현관 쪽으로 걸어오다가 문 앞에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강철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강철수가 이병준을 처음 본 건 4년 전 지역 의료 관련 업계 행사에서였어요. 단상 위에서 인사말을 하던 그 사람.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업계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인사를 건네던 그 사람. 강철수의 회사가 납품하는 병원 계열사의 최상위에 있는 그 이름. 이병준. 강철수의 회사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이병준 병원 계열과 연결된 납품 계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표정 하나 없이. 강철수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천천히 거의 반사적으로 몸이 구부러졌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병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저렇게 굽신거리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목에 힘주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관 앞에서 거의 무너지듯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제야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이병준은 강철수의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말순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말순은 영문을 모른 채 남편과 이 낯선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퉁명스러움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병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어가겠다는 말이었어요. 오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병준과 나란히 들어선 김미라는 거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그 조용함이 오말순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뭐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 이 여성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파악한 사람처럼. 오말순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수는 이병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장님, 혹시 무슨 일로? 이병준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거실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강철수는 나중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이 여기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이병준, 병원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설마, 수아가. 이병준은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고 모든 걸 이미 결정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제 딸 뺨을 때리셨다고요. 그냥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장 하나가 거실 안에 조용히 떨어지는 순간 오말순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강철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 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던 김미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말순을 향해 조용하고 또렷하게. 그 두 문장이 거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오말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챕터 6 두 문장. 김미란은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순보다 키가 조금 작았어요.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미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이 3년간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오말순은 숨을 참았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김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었어요. 호통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죠. 그냥 조용하고 또렷한 두 문장. 그런데 오말순은 그 두 문장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압도당한 적이 없었어요. 오말순은 평생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여성의 조용한 두 문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수는 그 자리에서 이병준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병준은 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강철수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몰랐다고 하셨습니까? 이병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거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된다는 걸 강철수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쓰러지던 날 아침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자신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병준은 잠시 강철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법무팀의 연락은 이미 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무팀.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약업계에서 오래 일한 강철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납품계약, 거래관계, 법적 검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아가 퇴원 준비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현관에 낯선 구두 두 켤레가 보였습니다. 태훈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병준과 김미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가 보였죠. 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말이 새어나왔어요. 이병준은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오말순을 볼 때와 달랐어요. 더 차가웠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느끼는 깊은 실망의 눈빛이었죠. 내가 동의했다고 하던데.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이병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태훈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아내가 아픈 채로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병실에 가는 걸 알면서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그 침묵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간 수아는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뽑고 짐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댁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줬거든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수아는 퇴원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한번 펼쳐봤습니다. 오말순이 가져온 그 서류였죠. 수아는 그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만 그 도장은 수아 자신이 직접 찍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수아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아는 가방 안에 든 이혼 서류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어요. 이제 곧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챕터 7 마지막 방문. 수아가 시댁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니 김미란이 옆에 있었죠. 이병주는 수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안아줬습니다. 수아는 그 품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3년 만에 맞는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수아는 울지 않았어요. 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울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오말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의 기세도 없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강철수는 옆에 서 있었죠. 태우는 거실 한켠에 서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우는 시선을 먼저 내렸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에 섰습니다. 오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오말순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낮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병원에서 그런 짓은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 수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지금 듣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수아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수아의 마음은 어젯밤 병실에서 이미 굳어 있었어요. 수아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오말순이 가져왔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나 할 말이 있어. 수아는 태훈을 바라봤어요. 태훈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기다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편만 들었고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그날 병원에도 일부러 안 간 거 맞아. 다 알면서 피한 거야. 미안해, 수아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태훈이 처음으로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이병주는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란과 함께 조용히 거실을 나갔어요. 강철수도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수아와 태훈, 그리고 오말순만 남았어요. 수아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 씨, 솔직하게 대답해줘. 그날 병원 안 간 거, 엄마가 가는 거 알고 있었어?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어. 맞지? 태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그 고개를 바라봤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이 보여준 침묵과 회피가 전부 이 고개 끄덕임 하나로 정리됐어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리를 피했다. 수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나 이미 결정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고마워.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그건 진짜로. 근데 그 말이 3년을 되돌리지는 못해.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아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들었어요. 오말순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병준 앞에서 한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막을 기운도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도장을 찍었어요. 또렷하고 단단하게. 시어머니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이혼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이 테이블 위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훈이 일어서려 했어요. 수아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어. 나 혼자 나갈 수 있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아는 가방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오말순이 수아의 등을 바라봤어요. 태훈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말순 쪽으로 몸을 반쯤 돌렸어요. 잘 사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챕터 8 봄이 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이병준과 김미란이 수아를 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먼저 걸어왔어요. 이병준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이 빨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이병준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 됐어? 이병준이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세 사람은 차를 향해 걸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 사이로 봄 냄새가 조금씩 섞여 들어오고 있었죠. 수아는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이병준이 운전석에, 김미란이 조수석에, 수아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아는 시댁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미란이 뒤를 돌아봤어요. 배고프지 않아? 밥 먹자. 수아는 그 말에 픽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밥 먹자. 3년 동안 수아는 밥상을 차리기만 했지 누군가가 밥 먹자고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차는 큰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시댁 거실은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우는 수아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철수도 마찬가지였죠. 세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수아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가 있던 자리, 도장이 찍힌 자리, 수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3년을 되돌리지는 못해. 태호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와서 한 번의 사과로 다시 시작하자는 건 수아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였어요. 며칠 후 강철수의 제약회사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병준 병원 계열전 지점에 대한 납품 계약 검토 통보였어요. 단순한 검토였지만 그 의미를 모를 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강철수는 그 공문을 들고 오말순 앞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죠. 오말순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뺨 한 대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사람 사이의 연결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수아는 그 무렵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쉬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와서 앉으면 밥이 있었어요. 수아는 그 평범한 아침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3년 만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병준이 수아 옆에 앉았어요.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말대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아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부탁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이병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기다려준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아는 이제 알 것 같았죠. 봄이 왔습니다. 수아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 4월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아는 부모님과 함께 봄을 맞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셋이서 나간 나들이에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수아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어요. 3년 전 봄 수아는 혼자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봄은 외로운 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봄은 달랐습니다. 수아 곁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아는 이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삶,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삶,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수아는 벚꽃 한 송이를 손바닥에 받아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죠. 수아는 그 꽃잎이 날아가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